항암제, 양항암제, 면역항암제, 이게 뭘까요?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자, 1971년 미국에서 암 퇴치 법령이 제정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에 의해 암과의 전쟁이 선포되었다. 이후에 미국은 암 연구와 치료법 개발을 위해 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 닉슨이 선포했던 암과의 전쟁은 성공하지 못했다. 암은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질환으로 남아있고 발병률도 증가하여 3사람 중에 1사람이 일생 중에 한 번은 맞닥뜨릴 만큼 보편적인 질환으로 자리하고 있다. 195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작 5% 감소했을 뿐이다. 암과의 전쟁은 실패했다. 그 많은 자본을 쏟고 그 많은 인력이 매달려 치른 전쟁에서 왜 패배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의학의 도구마와 이를 움직이고 있는 자본의 탐욕을 만나게 된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전쟁에 패배한 항암 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 패배하면서 더욱더 번창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제 항암 산업은 석유 사업에 이은 두 번째 수익 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패배한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전쟁은 패배했는데도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그 속에서 암 환자들은 심하고 있다. 거두어야 할 시간에도 쏟아져 가고 있는 눈먼 항암제가 항암 산업의 지갑을 채우고 있다. 의학은 침묵하고 환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도 의학은 여전히 도구마를 타고 흘러간다. 암 산업의 그 흑암의 어두움의 모습이 하나의 도구마를 통해서 흘러간다. 눈을 돌려 주류 의학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곳곳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해냈다는 치유기들을 만날 수가 있다. 의학은 그저 해피닝으로 돌리며 부정하고 있고 일어선 환자들은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저 한 번의 일과성 해피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도움을 받았다는 환자들이 너무 많고 치료법들도 다양하다. 소 뒷발에 쥐 잡기라고 말하지만 뒷발로 잡은 쥐가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의학은 왜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일까? 주류 의학의 치료법 없이 암 환자를 치료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의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말하는 치료법 중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주류 의학은 반세기를 이어오며 곳곳에서 외치되는 이야기들을 모두 부정한 채 누가 봐도 이미 패배한 전쟁터에서 도구마에 사로잡힌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나는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에서 암 환자들을 치유해 내었다는 치료법들을 찾아 분석했다. 도서관을 찾고 의학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있는 매드라인을 찾고 구글을 찾고 아마존을 찾으면서 의학과 과학과 아트가 함께하는 문헌 조사를 실시했다. 의학적이지 않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를 잘라내지 않았고 기존의 의학적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고 해도 물리치지 않았다. 모두 다 열어놓고 물었다. 왜 이 치료법들이 환자들을 치료해 내었을까? 왜 이런 치료법들은 한계를 보이고 있을까?
왜 이 치료법들은 시행한 환자들은 살아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물음의 해답을 찾아갔다. 나는 거기서 하병근 의학론을 만들었고 기존 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토대를 구축했다. 하병근 의학론은 기존 주류 의학의 항암제들, 보완 의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항암요법, 자연의학 항암제들을 모두 포함하여 작동하는 기전에 따라 항암제, 양항암제, 면역항암제 세 가지로 분류했다. 암세포를 직접 타격해 살상하는 항암제 유형은 양항암제로, 현대의학을 말하는 거죠. 자, 암세포로 들어가서 암세포의 분할을 유도하거나 주변부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항암제를 항암제로, 또 면역체계를 항진시켜 면역세포들의 암세포 살상력을 높이는 항암제를 면역항암제로 분류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보면은 보인다라는 거죠. 너무 편협된 주류의학의 색깔로 보면은 암이라는 것은 진짜 암은 치료가 안 된다. 가짜 암은 그냥 두어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 크게 넓게 보면은 진짜 암이든 가짜 암이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시각으로 기존의 항암 치료법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암 환자를 치유해내기 위해서 양항암제, 항암제, 면역항암제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항암제들의 조합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환자들이 훨씬 더 나은 투병 과정을 거치며 치유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항암제, 양항암제, 면역항암제의 적절한 조합으로 항암요법을 시행하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로, 그러니까 현대의학, 양의학, 또 자연치유의학 모든 걸 총망라한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고 정상세포를 살려내는 한 차원 높은 항암치료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이 하병근 항암의학론이다. 양항암제는 기존 주류의학의 고전적 항암제처럼 암세포를 직접 타격해 죽이는 항암제들이다.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내 소화기관들과 세포막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양항암제의 항암 방식이다.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들 중 표적 항암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전적 항암제가 이 같은 세포 살상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암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다. 이러한 고전적인 항암제들은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할 수 없어서 정상세포에도 타격을 가하는데, 정상세포에 대한 타격은 결국에 심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전적인 항암제의 세포 살상 기전을 세포 내 음량이라 할 수 있는 리독스를 통해 풀어보면 양항암제는 암세포의 음량을 극양으로 치우치게 해 암세포를 살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기존의 고전적인 항암제는 세포 내로 들어가서 유해산소와 자유기를 분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양으로 향하고 있던 암세포 내의 리독스가 극양으로 치닫게 되어 세포가 사멸하거나 세포 자살 스위치가 올라간다. 한편 정상세포로 들어간 고전적 항암제는 정상세포에도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게 된다. 양항암제의 공격을 받으면 정상세포의 리독스 역시 양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암세포에 비해서 정상세포의 리독스가 음으로 치우쳐 있고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할 여력도 암세포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에 이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인체 조직에 비해 세포 분열이 빠른
모낭세포나 위점막세포들은 고전적인 항암제의 타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오심,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세포가 너무 세포가 분열이 빠른 것들은 그 위장세포, 탈모세포들은 타격을 받는다라는 건데, 고전적인 항암제는 정상세포의 리독스를 양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잠재적인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그래, 암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리독스가 지속적으로 양으로 치우치면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병적인 환경이 세포 내에 조성된다. 그런 이유로 고전적인 항암제의 투여는 단시간에 집중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은 후 물러나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발암제의 색깔이 더 짙어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여는 곧 항암제가 발암제로 가는 길목을 여는 격이 된다. 오히려 암이 더 성장하는 촉진제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세포 내 리독스를 극양으로 몰고 가는 양항암제와 달리 음항암제는 세포 내 리독스를 음으로 향하게 한다. 그리하여 암세포로 변모해 분열하려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분화시키고 분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암세포에는 세포 자살 스위치를 올려서 자살하게 만든다. 단기간에 암세포를 타격해서 사멸에 이르게 하는 양항암제와 달리 지속적으로 투여되어 낙수물의 바위가 파이듯 암세포를 처리해 나간다. 따라서 항암제는 암세포가 사라질 때까지, 아니 사라지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항암제의 대부분은 자연물부터 유래한다. 암세포의 분열에는 수많은 신호 전달 물질이 관여하는데 각각의 신호 전달 물질마다 여러 가지 효소들이 존재한다. 항암제는 이러한 암세포 내 신호 전달 물질과 이들을 만들어내는 효소를 조절해 암세포 분열의 스위치를 내린다. 기존의 표적 항암제들이 특정 신호 전달로 차단해 암세포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면 항암제는 세포 내 여러 신호 전달로를 동시에 조절해 암세포를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집안에 여러 스위치들이 올라가 있어 전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을 때 전기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개별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 표적 항암제라면 아예 두꺼비집을 내리는 것이 항암제인 셈이다. 이처럼 항암제는 암세포의 여러 신호 전달 체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이성적인 항암제다. 항암제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암세포의 주변 부에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막아선다는 점이다. 양항암제가 암세포에만 집중하는 반면에 항암제는 암세포를 타격하고 정상세포는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암세포가 주변부 조직의 울타리를 허무는 과정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쏟아내는 효소를 막아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차단한다. 고전적인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고 정상세포마저 손상시키는 것과는 달리 항암제는 암세포를 제어하고 정상세포는 더 탄탄하게 만들어 인체가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항암제와 더불어 인체가 암세포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면역항암제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 그 자체가 아니라 암세포와 싸우는 인체의 면역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항암제이다. 면역항암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보편화된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면역세포들의 활동력을 배가하고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물질이다. 면역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이들의 암세포 살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면역 항암제들인데 이들은 자연물로부터 유래한다. 면역 항암제들 중에는 암세포 주변부에 코팅되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여 쉽게 찾아내서 붙잡아 살상할 수 있게 해주는 항암제들도 있다. 면역 항암제와 앞서 언급한 항암제는 대부분 자연으로부터 유래한다. 미국에 와서 암 환자들을 치유해냈다는 물질들과 치료법을 찾아내고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메커니즘을 디코딩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암 환자들이 암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데에 면역 항암제와 항암제의 역할이 대단히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도 비타민C는 양항암제, 항암제, 면역항암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단히 특이한 물질이다. 투여 경로와 투여 방법에 따라서 양항암제의 기능이 강해지기도 하고 항암제의 기능이 강해지기도 하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천혜의 물질이다. 따라서 비타민C는 암 환자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투여하더라도 어김없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한시적으로 정맥을 통해 고용량의 비타민C 주사액을 투여하면 양항암제 기능이 단기간 동안 강하게 부각되어 암세포를 직접 타격해서 사멸시킨다. 비타민C 분말을 지속적으로 경구 투여하면 항암제의 기능이 강하게 부각되어 암세포를 분화시키거나 세포 자살을 이끌어낸다. 비타민C 주사액 정맥 투여나 비타민C 분말 경구 투여 둘 다 면역 항암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비타민C의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투여 방법과 투여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암 환자들이 암을 딛고 일어서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비타민C 치료법과 자연 항암제들을 잘 연결하여 양항암제,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적절히 투여하면 인류는 새로운 지평의 항암 치료법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현대의학 의사로서의 입장과 함께 또 자연 치유의학을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설명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환원주의 철학에 갇힌 서양의학은 서양의학의 환원주의 철학이 팽배해 있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아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환원주의 철학이다. 이러한 환원주의 철학이 서양의학으로 들어서면서 사람은 세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를 이해하면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자리 잡게 되었고 서양의학의 방향이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을 기반으로 한 세포학으로 집중되었다. 1970년대에 유전자 제조합술이 개발된 이후에 유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며 유전자 변이 동물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환원주의 철학이 더욱 심화되었고 의학의 눈은 점점 더 세포로 고정되어 갔다. 유전자 제조합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며 실험실의 과학과 의학을 세포 생물학으로 이끌었지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몰입한 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인체 조직 속 곳곳에서 부분과 부분이 만나 융합되며 다이나믹한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조각난 세포들에 집중한 환원주의 철학을 만나면서 이 시너지가 의학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환원주의 철학의 병폐는 실험실 과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이 첫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실험실 과학을 진행하는 패러다임이 얼마나 인체 환경과 닮아 있는가에 관한 진지한 고찰이다.
과학이 속도전이 되면서 이러한 고찰은 배부른 소리가 되어버렸다. 먼저 달린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구도가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보 같은 짓으로 만들어버렸다. 인체 환경에 근접한 패러다임을 찾기보다 결과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패러다임을 찾게 되었고,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의학으로는 설 수 없는 의학 아닌 의학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학 아닌 의학이 범람하는 이 같은 현상은 환원주의 철학에 침몰한 의학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담보하고 있는 암치료법을 보면은 환원주의 철학의 한계를 잘 알 수 있다. 주류 의학의 항암치료법은 암이 자라는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오로지 암세포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사람의 몸을 부분으로 조각내고 그 조각난 부분 중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 것만 처리하면 암이 사라진다는 것이 환원주의 철학으로 가득 찬 주류 의학이 암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자라나는 암세포만 자르고 죽이면 암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논리는 세포 독성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항암제를 만들어내게 하였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게 했다. 실제 해결도 되지 않는, 오히려 암을 더 유발하고 몸을 더 망가지게 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꼭 세균전에서 세균을 죽이면 끝내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인데요. 사람의 몸이라는 밭에 문제가 있어 암세포라는 씨가 무한대로 번식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암세포라는 부분에만 집착해서 이를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몸에서도 생겨난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암에 걸리고 다른 누군가는 이를 처리해낸다. 암세포라는 씨가 어떤 밭에서는 무성하게 싹을 틔워 자라나고 어떤 밭에서는 사그라진다. 환원주의 철학은 밭을 보지 못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한 세포 독성제가 정상 조직을 허물고 인체 내 면역 체계를 흔들어 밭을 허물었다. 허물어진 밭은 암세포가 자라기에 더욱 적합한 밭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암제가 암세포를 처리해내지 못한 채 몸을 떠나고 나면 암세포가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라난다. 항암제의 공격을 버틴 암세포는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전체를 위협한다.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 한계를 맞은 주류 의학의 암치료법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한 채 암세포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시 분석하고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고 암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암세포를 물리치고 암질환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서양의학이 환원주의 철학을 버리지 않는 한 암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꿈같은 이야기이다. 이상적인 치료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한편으로 정상 조직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킴으로써 이 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제거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주류의학의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 외에는 아무 능력도 없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 조직을 허물고 면역세포의 기능마저 둔화시키는 네거티브 효과를 낸다. 보이지 않는 네거티브 효과가 눈에 보이는 포지티브 효과를 앞서게 되면 항암제를 투여한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게 된다. 서양의학이 항암제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암세포가 암세포 살상력이다. 시험관 속과 동물의 몸속에서 현란하게 작용하던 항암제가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남긴 채 물러나는 이유도 왜곡된 모습으로 항암제의 능력을 판단하는 과학적인 패러다임에 있다. 시험관 속에 암세포들만 잔뜩 모아놓고
항암제를 투여해 항암력을 판단하는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정상세포와 면역세포 그리고 암세포가 공존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항암제의 정상세포들에 대한 효과와 면역세포들에 대한 효과를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판단해야 한다. 관원주의 철학을 버리고 통섭을 이루어야 한다. 어떻게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가?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세포 배양 용기 중간에 세포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경막을 만들어 두 층으로 공간을 분리한 후에 경막의 결합 조직 세포들을 길러 세포 이동로를 차단한다. 그런 다음에 위층의 암세포들과 면역세포들을 투여한다. 그 상태에서 항암제를 투여하여 항암제가 얼마나 많은 암세포를 죽였는지 정상결합 조직세포들은 경막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면역세포들의 기능은 항암제 투여 전후로 숫자와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세 가지를 측정하면 항암제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아래층의 암세포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항암제가 인체의 방어벽을 허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면역세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기능이 저하된다면 항암제가 면역 체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험관 속에서 나타나는 암세포에 대한 살상력만으로 항암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안 된다는 사실이 간단한 실험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한계를 맞은 패러다임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의학은 침묵하고 있다. 환자들이 이야기하고 환자들의 투병이 이야기하고 환자들의 고통이 패러다임의 한계를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학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이 의학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암으로 투병한 친구들 중에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은 친구가 제일 오래 살았다라는 어느 미국인 할아버지의 말이 그저 스쳐가는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관원주의 철학이 만들어낸 패러다임의 구조적 한계가 언제든 불러올 수 있는 일화이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은 이제 관원주의 철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수술하지 않고 좀 인내하면서 계속 이 면역요법이나 이 항암의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양항암 관원주의적인 이 현대의학에 수술을 한 이후로 또 항암을 한 이후로 정말 그 면역의 백혈구 수치가 500 수치에서 150까지 뚝 떨어지고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수술한 부위가 터지면서 그냥 기도를 막아 세상을 떠나게 된 참 안타까운 일이 정말 천연자연 치유를 통해서 좋은 이런 성과를 보고 있는 중에 일어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지난해 보았습니다.